조선 전기 그 문제가 국가직 구급 문제에서는 그동안에 한 10문제쯤 나왔습니다. 9문제 나왔군요. 9문제. 2007년에 한 문제, 2008년에 4문제, 2009년에는 조선시대가 나오지 않았어요. 2010년에 3문제, 2011년에 2문제 이렇게 대개 한 2~3문제쯤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 이제 그 정치가 한 4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 정치는 향전 지방행정제도 가운데 지방행정이 나왔죠. 그다음에 또 3사 조선의 정치에도 이 3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래서 신하들의 말빨이 강화된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3사 내용이 직격탄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이제 조광조의 그 개혁정치 관한 내용이 2010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역시 조광조가 2번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조선시대 정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경제는 금난정권이 나왔어요. 금난정권. 그 2008년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경제 또 문제가 나온 게 과전법, 잉유제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양반의 경제 기반, 또 토지도 토지, 그 다음에 2011년에 조선 전기의 농업에 대해서 이 농업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고려시대 농법이나 조선시대 농법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사회 문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화 문제가 2010년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삼강 행실도, 동국통합 이런 것들과 함께 나왔었고요. 경국대전하고 편찬 시기를 물었었죠. 조선 전기. 그 다음에 그 문화가 그 정도 나왔었고, 또 그 2008년에도 나왔었군요. 2008년에 성리학에 좀 심오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기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좀 문제가 어려웠죠. 이렇게 조선시대 문제가 조선 전기 문제가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디서 몇 문제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 팩트 자체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팩트를 어떻게 잘 구현해내고 시험에 무엇이 나오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배경, 원인, 그죠? 또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영향, 성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십시오. 알겠죠?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사의 성립 그랬는데 여기서 볼까요? 조선의 건국 과정.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번 보세요. 신진 사대부가 성장했다. 신진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공민왕 때부터였다. 그러나 신진 사대부들은 분열되더라. 어떻게 분열됐냐? 온건파하고 혁명파로. 언제 분열됐다고 그랬어요?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여러분, 온건파, 혁명파 가운데 누가 다수파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온건파가 다수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은 되게 온건한 쪽에 쓰려고 그래요. 격렬한 쪽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중간쯤 가려고 그러지. 모난돌이 정 맞는 거야. 괜히 앞서다가 너만 당해 하면서 말이야. 하다 보니까 되게 온건한 쪽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 가서 있으면 자기는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보더라도 나랑 같이 당하는 놈들이 함께 많으니까 좀 덜 손해 보는 느낌이 들죠. 되게 이제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서 온건파가 다수파입니다. 혁명파는 소수죠. 혁명파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조준, 권근, 정도전이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 주자라고 그랬어요. 온건파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온건파 가운데 그 여말 사대부 가운데 온건파, 사대부, 3인방이 3인방. 그 3인방이 바로 누구냐? 3인방이 포운, 정몽주죠. 정몽주. 목은 이색이죠. 야은 길재입니다. 여러분 봐봐. 이 사람들의 이름이고 이게 이름 앞에 이게 뭐예요? 호에 은자 들어간 이 세 사람들이 대표적인 고려 말기의 삼은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특히 야은, 길재의 제자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경상도 지방으로 많이 낙향에 갑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걸 낙향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을 뭐라고 그래요? 시골을 뭐라고 그래요? 향 그래요. 경향신문 그러면 서울과 지방신문이란 서울과 지방을 다 아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향 그러면 뭐야? 낙향 그러면 시골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상경 그러면 뭐야? 서울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알겠어요? 여러분이 한문을 조금만 알면은
국사가 훨씬 쉬울 텐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한문을 여러분한테 넌지시 알려주겠습니다. 공부한다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눈치껏 때려잡으세요. 알겠죠? 경향신문 그럼 뭐야? 중앙과 지방신문. 알겠죠? 낙향 그럼 뭐라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 알겠어요? 향리 그럼 뭐야? 시골의 관리. 이걸 향리. 오케이? 예, 이렇게 경상도로 내려간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온건파 그 살림이 됩니다. 알겠죠? 이들이 되게 살림이 살림. 조선시대 살림으로 성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었는데요.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 결국 뭐냐? 시골로 찌그러져 간다 이거야. 낙향에 가고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더라. 정권을 장악한 것은 언제라고요? 기점이 1388년. 뭘 통해서?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정몽주, 길재, 예, 이색 다 나왔군요. 삼은이. 그죠?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목은, 이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성명을 강조했던 정도전, 조준. 특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조준은 뭐라고? 이 사람은 과전법을 제시한 사람이고 정도전은 그야말로 예,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 선수입니다. 조선왕조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결국은 뭐냐?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정몽주가 피살됐죠. 선주교 다리에서 개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혁명파가 정권을 장악하더라 이거야. 알겠죠? 과전법을 공포하고 신진 사대부 경제기반. 이 표현, 과전법이란 말 대신에 신진 사대부의 경제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면 과전법을 의미해요. 연대 1391년 바로 그 다음해인 1392년 조선이 세워진다는 사실. 다시 해보자.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권과 군사권 장악. 그죠? 1391년 과전법 공포로 경제권 장악. 1392년 조선왕조 개창. 기준연대니까 1388, 1391, 1392 이렇게 알아두시라.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황건적과 애구 침입을 무찌르면서 황건적과 애구 침입을 무찌르면서 누구였어요?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었고, 그죠? 이 신흥 무인 세력은 이제 나중에 누구 지지를 받느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권문세종 놈들한테 땅을 뺏겨서 몰락한 농민들이 아이고 죽겠어요. 그런데 이성계 장군이 여기 있는 신흥 무인 이성계 장군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우리도 이성계를 지지하고 혁명파의 권력장을 지지합니다라고 농민 군사들이 조선왕조 개창을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새로운 조선왕조가 개창되게 됐다라는 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국왕 중심의 통치제 정비 기억나시죠? 국왕 중심이라는 말은 고려에 비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태조 때 업적이 뭐냐?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여러분 봐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느 나라를 개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 고조선 개성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고조선 개성의식이 담겨 있어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우리가 개성하겠다라는 거야. 사실은 고조선이 아닙니다. 그때도 조선이었어요. 주신이라고 그래요. 주신, 조선. 알겠죠?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성계가 또 조선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단군이 세운 조선이 뭐가 된 거야? 올드 조선. 그래서 뭐? 고조선.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이 된 겁니다. 조선. 한양으로 천도했죠.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나쁜 추억이 많은 개경을 버리고 새로운 남경 길지설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미 고려시대부터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남경이 중시됐잖아. 그래서 남경 길지설의 바탕을 두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다. 기억나시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왕권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민본적 통치규범 확립 그랬는데 이 민본적 통치규범 확립이란 뭐냐? 결국은 왕이시여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신하들은 백성들을 잘 아는 백성들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하들한테 권력을 주세요라고 왕권보다는 신권 중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재상권 중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상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의정부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도전은 또 뭐예요? 불교를 억압하고 불시잡변 이렇게 해가지고 불시 그러니까 불시란 뭐냐면 부처님을 이렇게 깔보고 얕잡아서 한 겁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고등학생이라면 또는 뭐 대학생이라면 교수님 지나가는데 박 교수님 지나간다면 박씨 이렇게 불러와요.
바로 싸다고 맞죠? 그래 안 그래? 누군가 선생님이나 박사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알겠어요? 이런 분한테 김씨, 이씨 해봐. 그 노가다 현장에서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처럼 들릴 거 아니야. 부처님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불씨 이렇게 부른 거야. 그게 불씨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부처님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알만하죠. 불씨 잡변. 야, 불씨가 말한 잡스런 궤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씨를 완전히 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억압하고 성리학적 통치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씨잡변을 저술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가 되면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뒤집어져서 태종 때는 뭐라고요? 그렇군요. 왕권에 비해서 왕권보다는 그죠? 왕권보다는 누구 권한을 신하들 권한을 이쪽으로 이렇게 알겠어요? 부등호가 왕권에 비해서 신권에 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대신들을 견제하게 됐다 이거야. 알겠어요? 국가 경제력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태종 때 호패제도, 그죠? 호패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결국 어때요? 백성들의 수를 전부 다 파악하게 되고 백성들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잘 걷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경제력이 늘어나게 되고 역시 호패나 호적제도가 강화되면 군사적 기능도 확충됩니다. 군사력도 확충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다음에 태종 때를 지나서 이제 세종 때는 뭐냐? 이거 보세요. 유교 정치 실현. 봐봐.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의 권한과 신하들의 권력 관계를 비등비등하게 하자 이렇게 조화를 중시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이렇게 신하들의 권한이 약했던 태종 때에 비해서 다시 의정부 서사들, 의정부가 뭐예요? 의정부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상권을 신장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함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태종 때에 비해서 세종 때 신하들의 권한이, 재상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조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단종이 있었죠. 다시 신권이 강화됩니다. 근데 세조가 들고 일어나서 다시 어때요?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권을 약화시켜버렸어요. 세조 때. 중앙집권과 함께 부강백제를 시행하고, 그죠? 그 또 조정 권신 지방 세력을 억제합니다.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때. 육조 직계제가 다시 부활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성종 때가 되면 다시 유교적 이상국가를 옛날 세종 때처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함으로써 명색이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은 문물제도가 약 100여 년간에 걸쳐서 태조, 태종, 세종, 그죠? 그 다음에 세조, 성종 때까지 100여 년에 걸쳐서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려 성종 때 누가 등장해서요? 최승로가 등장해서 심의 28조 올림으로써 고려의 통치 질서가 완성됐다고 그랬죠? 역시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 반포. 이거 봐봐. 옛날 정도전이 만들기 시작했던 법전, 조선 경국전이 성종 때 가서 비로소 완성본이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어떻게 완성본이 나왔다고? 이렇게 권력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왕권이 강했다, 신권이 강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했다. 이런 권력관계가 경국대전에 의해서 완성, 수정, 반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선왕조를 세운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꼭 얼마 만에? 100여 년 만에 이제 통치 질서가 다 잡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치제 정비를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다시 82쪽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이야. 지난 시간에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82쪽 보면은 그림 나왔죠? 그림 다 기억나죠? 태조 때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고 한양천도를 했다. 방금 본 내용이에요. 거기 표는 우리가 지금 방금 그림에서 본 내용이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83쪽 가면은 잘 나왔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해군 1388년 군사적 실권 장악으로 본격적인 계약 발판을 마련했다. 됐죠? 신진사대가 분열됐다. 다 나왔죠? 원건파, 이색, 정몽주. 여러분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거 해주냐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를 잘 안 하시니까 선생님이 대신 손봐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들어줄 때 잘하십시오. 그래서 원건파는 점진적 개혁을, 고려왕조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단계적인 개혁을 단행하자. 이게 다수파라고 그랬습니다. 다수파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 혁명파는 뭐냐?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인데 고려 왕조 자체를 부정하고 역성혁명, 성을 갈았다 이거. 뭐에서 뭘로 갈았어요? 역자가 이 역자가 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성. 그래서 그 역성이란 바꿀 역자입니다. 성을 바꿨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역성이 성을 바꾸면 그죠? 뭐에서 뭘로 바꿨어요? 왕씨가 왕이었는데 이씨로 바꿨어요. 그래 안 그래? 옛날 우리가 고려시대 이자겸 할 때 이자겸이가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고 그랬죠? 고려시대에 벌써 18자가 왕이 돼. 이거 봐. 18자 18 아들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썰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18자 위양설이죠. 이게 유명한. 그래 안 그래? 결국은 18자 이게 18자를 합치면 2자가 되고 이걸 깨뜨린다고 해서 이게 영어로는 브로컨이야. 브로컨. 이 글자를 탁 깨놓으면 18자가 된다니까. 18 아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그 지리도참설 알겠어요? 애연 사상이 결국은 이성계로 하여금 실천되게 만들었잖아. 이성계가 실현했잖아. 근데 이자겸이 새끼가 지가 이 18자 위양설의 주인공인 줄 알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가 인종 임금한테 죽음을 당했잖아. 그래 안 그래? 결국은 이렇게 왕시성이 임금이었던 나라에서 이제 이시성이 임금인 나라로 성을 바꿨는데 이게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뺏은 게 아니라 전 임금 누가요? 그렇습니다. 공양왕이 내가 임금이긴 한데 덕이 부족해서 이성계만 못하니 차라리 이성계 네가 왕해라라고 자기 왕관을 벗어서 이성계 머리한테 얹어줬다. 이걸 뭐라고? 선위, 선양이죠. 덕이 없는 임금이 덕이 많은 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넘겨주는 것.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완전히 핏줄을 바꿔서 새로운 그 왕조가 출현할 수 있게 이념적으로 성리학적 이념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준 게 바로 역성혁명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민본정치에 바탕을 두는 거죠. 하늘의 명이 천명이 다해서 하늘의 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갔다. 알겠어요? 그래서 봐라. 백성의 마음이 민심이 곧 뭐라고요? 천심이고 하늘의 마음이고 자 백성의 뜻이 이성계를 좋아하니 왕시성을 가진 너 공양왕 네가 이씨한테 왕자리 넘겨줘. 알겠어? 이게 천명론이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론에 바탕을 두고 결국 왕자리 뺏은 겁니다. 왕조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피를 흘리고 쿠데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왕자를 선선히 내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역성혁명이라고 한다. 오케이. 왕위를 선양받았다.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분화 나왔습니다. 다 했던 내용이죠. 정몽주, 이색, 삼은이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럼 여러분 다 알죠? 정몽주, 이색, 그 다음에 길제까지 길제.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제. 알겠죠? 급진개혁파 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파의 정치실권 장악. 그죠?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사실상 정치적 실권을 이때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뭐라고요? 가짜를 폐위시키고 진짜를 세운다라고 해서 이건 뭐야? 폐가 입진론이라고 해요. 옆에다 한번 써놔봐. 알겠죠? 가짜를 폐위시키고 진짜를 세운다. 알겠죠? 왜 이게 가짜냐? 우왕이나 창왕은 신씨다. 이거 신씨. 성이 신씨야. 그래서 왕씨가 아니다. 그 다음에 누구? 공양왕은 왕씨성이다. 알겠죠? 이 왕씨가 누구한테? 이성계한테 나라를 물려줬다. 그래서 성을 바꿨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91년 과전법 공포. 지금 제가 한 5번쯤 한 것 같습니다. 과전법 공포. 그죠? 1392년 조선왕조 개창. 됐죠? 근세사회의 성격 봤습니다. 중요 표시 좀 해둘래요? 정치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중세보다 조선이 발전한 점이라고 써놓으세요. 다시 합니다. 중세 고려에 비해 조선이 더 발전한 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권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고 다 봤죠? 중앙집권적 줄거세요. 제도 개편 기억나십니까? 관료체제의 기틀 이런 표현들 다시 합니다. 왕권 중심,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고려보다는 조선이 발전한 정치적 측면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정비된 중앙집권체제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이 100년 사이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한 임금은 두 사람 누구라고? 세종 또 누구?
성종. 오케이. 그리고 이 세종 때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성종 때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으로서 이게 규정된데 이것이 결국은 조선시대 내내 하나의 질서로서 자리 잡게 된다. 알겠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왕권이 좀 강할 때도 있고 연산군 같은 놈들 완전히 폭정을 휘둘렀잖아요. 광해군이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임금들은 임금이 쪽도 못 쓰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알겠죠? 이렇게 변하기는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 달랐지만은 되게 기본 법전상의 정신은 뭐냐? 왕의 권한과 신하들의 권한을 비등비등하게 만드는 게 기본 정신이었다. 법의 경국대전의 기본 정신이었다. 보면 되겠죠? 사회 경제적으로 양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왜 양인의 수가 늘어났을까요? 양인들에게 건물세고 땅을 빼앗아서 농민한테 경작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조선의 경제에서 또 배울 겁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고려보다 훨씬 더 양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양인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국가가 그만큼 세금 거둘 수 있는 농민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국가의 재정도 고려보다 훨씬 더 확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됐죠? 양인의 권익이 더욱 신장되었으며 자영농 수가 많아져서 경작권이 보장됐고 과거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뭐예요? 능력이 존중되었다. 줄 그으세요. 능력 존중의 사회가 됐습니다. 가로 열고 다른 말을 한번 써보자. 무슨 사회? 개방적 사회. 잘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미 어떻습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혈통에 따라서 출세가 완전히 좌우됐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핏줄에 따라서 진골은 최저 18등급에서부터 그죠? 18관등에서부터 1관등 2벌천까지 다 해먹을 수 있었고 육두품은 6관등 대남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관직 진출의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아찬, 대아찬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신라 때 골품제가 있었댔는데 이 폐쇄적인 사회, 신분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사회죠.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에 의해서 완전히 사회적 출세의 길이 장악된, 알겠어요? 신분제 사회였던 그런 골품제도에 비해서 고려시대에는 뭐가 마련됨으로써? 과거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가면 뭐냐? 이 과거제도가 고려시대에는 뭔가 과거제도가 미완성이야. 왜 미완성이냐? 묵과가 없었다는 점이야.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 과거 말고 뒷문으로 들어온 새끼들. 시험 보지 않고 아버지가 5품 이상이니까 얘는 공짜로 그냥 무시하면 특채. 이게 뭐야? 음서죠. 그래 안 그래? 음서 혜택이 무려 5품까지 주어졌다는 말은 여전히 개방적인 과거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거 보세요. 과거제도가 훨씬 더 확충됨으로써 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로 진전되게 됐다. 알겠어요? 개방적인 사회로 진전되게 됐다.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능력 본위의 사회가 됐다. 왜냐? 없던 묵과가 새로 설치됐어요. 그래서 문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고? 문반. 무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고? 무반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양반들이 시험 봐서 올라온 관료가 된 그런 양반 관료들이 다스린 사회였다. 고려시대는 여전히 음서를 통해서 귀족들이 중시되는 사회,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조선시대는 뭐라고요? 양반 관료제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본위의, 실력 본위의, 그죠? 시험 봐서 문반도 뽑고 무반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만큼 뭐야?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보세요. 음서 혜택이 조선시대는 문음 그랬어요. 문음이 이품으로 줄었습니다. 고려하고 똑같아. 문음을 고려시대로 말하면 음서죠. 근데 그 음서 혜택이 조선시대는 이품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앞문은 더 열고 뒷문은 닫은 거야. 시험 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문은 더 열어주고 시험 보지 않고 아버지 백으로 또는 나는 임금의 사이야, 나는 우리 그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에 손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뒷문으로 시험 보지 않고 들어오는 음서 문이 넓었잖아요. 고려시대는. 근데 조선시대는 이걸 좁혀놓고 대신 뭐야? 앞문을 더 넓혀준 겁니다. 그만큼 고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능력본위 사회가 됐다.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신라, 고려, 조선,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오면서
점점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본연 사회,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을 보다 더 인정해주는 그런 개방적 사회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런 시스템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화 보세요. 문화. 서당 등 교육기관 정비가 확충됨으로써 훨씬 더 고려에 비해서 교육기회가 늘어납니다. 그죠? 전국에 수천 개의 서당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정신문화와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기술문화를 크게 진작시켜 민족문화의 확고한 기반을 말했다. 여러분, 막연한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정신문화는 바로 한 그릇 창제죠. 누구에 의해서? 세종대왕에 의해서. 그래서 세종대왕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임금입니다. 임금에서다 운이 좋아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임금한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천만의 말씀, 임금 자체가 천재예요.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많이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댔습니다. 완전히 먹는 게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먹었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합병증으로 일찍 죽었을 거야. 물론 여자들도 되게 밝혔어요.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도 많이 낳고 했는데 하여간 그만큼 에너지가 세니까 많은 에너지를 또 필요로 했겠죠. 그래 안 그래?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산소가 소모됩니다.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쓴다는 게 보통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종 임금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척기를 만들면서 또는 여러 가지 활자를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죠? 좌우지단간 이렇게 고려에 비해서 조선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근세사회로서 성격을 띠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도전의 개혁론, 정도전은 항상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명론 그죠? 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근데 그 천심과 민심을 잘 아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사대부들이다. 그러니 임금이시여 사대부가 재상이 돼가지고 재상이 하는 일을 좀 따라주세요. 재상이 설계한 대로 좀 해주세요. 임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징적인 군주로서 있어요. 이렇게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은 사대부 관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들러엎은 게 누구라고? 태종 이방원이다. 알겠죠? 권력투쟁에서 결국은 정도전이 굉장한 사람이긴 한데 결국 밀려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로 가면은 국왕 중심의 통치제가 정비돼가는 과정 하나씩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권력 구조 왕권이 셌냐 신권이 셌냐 왕권과 신권 간의 조화가 어땠냐 이걸 중심으로 봤다면 지금 여기서는 저와 함께 교재를 통해서 이 임금의 업적이 뭐냐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업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태조 한양으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조선이라고 했고 항상 민심을 수수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도 마찬가지였죠. 애민 정책을 내세우고 10분의 1로 세금을 줄여라. 취민 유도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야. 둘 다 똑같은 태조죠. 시효가. 정도전 민본적인 통치 규모를 마련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 꼭 기억하세요. 재상 중심의 정치 주장 이런 말이 나오면 정도전이랍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왕권보다 신권이 더 세야 됩니다. 재상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라는 정신을 담은 법전이 뭐냐? 조선 경국전. 말로 해봐 조선 경국전. 누구 거라고? 정도전. 이게 나중에 완성본으로 나온 게 뭐예요? 성종 때 그러지 마.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뤄야 돼. 균형을 맞춰야 돼. 이게 뭐야? 경국대전. 오케이. 과정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했고 다 배웠습니다. 불시잡변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종, 정도전을 제거한 태종입니다. 두 차례 왕자의 난과 개국공신 세력 제거, 개국공신 줄긋고 누구라고 써야 돼? 정도전 써야 되겠죠. 국왕 중심의 통치제, 알겠어요? 태종 이방원은 국왕 중심의 통치제, 정도전은 뭐라고? 재상 중심의 통치제. 이 차이, 이 구별, 알겠죠? 언어적 표현, 선생님이 늘 얘기했어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언어적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누구 정책이냐를 여러분들이 분리수 걸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재상 중심의 통치제 누구야? 정도전. 왕 중심의, 국왕 중심의 통치제 누구라고? 이방원. 또는 누구야? 세조. 수양대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육조 직계제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와 함께 사관원을 독립. 이 사관원이 뭡니까? 대신들 말발을 견제하는. 전하, 아니되옵니다. 저 대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면서 임금 편들어가지고 대신들을 까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관원 독립도 태종 때 누구를 쫄려고? 대신들을 쪼기 위해서. 알겠죠? 대신들을 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동그라미, 호구 파악의 노력.
호패법을 시행했죠. 백성들의 쪽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가호 집은 몇 집이나 되는지, 알겠어요?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예, 호적과 그 다음에 호패법을 시행. 양전사업은 토지 조사업입니다. 전국의 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중에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양전사업인데, 되게 이제 조선시대는 양전사업이 한 2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행해졌어요. 알겠어요? 워낙 방대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줄거세요. 태종업적 잘 좀 알아두십시오.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육조직계제, 사관원 독립, 호패법 시행, 사원점 몰수, 사병 혁파, 노비 해방, 이것들 전부 다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다. 그 아들 세종 때가 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됐습니까? 집현전을 설립하고, 예,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하세요.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다시 강조합니다. 재상권을 다시 강화시켜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자, 중요한 일은 의정부가 알아서 결정해 오세요. 그럼 저는 의정부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그러니까 임금이 어때요? 완전히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신하들의 권한을 대폭 키워준 겁니다. 재상들의 권한을 대폭 키워줬어요. 항상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야, 네가 알아서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 알겠죠? 이렇게 이제 신하들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다시 하겠어요. 의정부 서사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관계에서 왕권을 강화시킨 건 뭐야? 육조직계제. 재상권을 강화시킨 건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잘 구분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세종 임금은 예,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임금이 직접 처리했다. 두 가지만 임금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재상들한테 맡겼습니다.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것 중요 표시하세요. 오례, 국도 주자 가례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국가적인 제전은 오례가 있었죠. 오례, 군례, 빈례, 가례, 흉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때 제사 지내고 또 뭐 국가 임금이 돌아가시거나, 알겠어요? 왕대비가 죽거나 하면은 그런 흉내를 치르죠. 제사를 모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적인 제전 5가지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주자 가례에 따르도록 신진 사대부들한테 주자 가례 시행을 장려. 세조 때 다시 육조직계제.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비정상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왕권과 신권을 중시하는데 특별히 왕권을 대폭 강화시킨 임금 누구라고? 태종 때. 또 누구? 세조 때. 이때는 반드시 뭐가 시행됐다? 육조직계제가 시행됐다라는 사실. 오케이. 집현전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왜 폐지했을까요? 세종 임금이 집현전 신하들을 키워주다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집현전 신하들이 다구리로 그냥 단종 복위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죽은 사람이 누구야? 사육신. 귀양간 사람 누구예요? 생육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중단했습니다. 경연, 왕권을 견제하는 경연이죠. 그래 안 그래? 임금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학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신하들이 임금을 견제는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옛날 공자께서는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말이야. 임금의 잘못된 정책을 은근히 까는 거야. 공부시키면서. 이게 뭐예요? 경연이죠. 그러니까 경연을 폐지했다 그러면 뭐야? 아, 왕권이 강화되었구나 합니다. 누구? 세조 때. 됐나요? 종친들, 임금의 친척을 종친이라고 그래요. 종친들을 많이 등용시켰어요. 성종 때 건국 이후에 문물제도가 완성됐습니다. 완비됐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경국대전을 통해서 됐죠. 홍문관을 두고 여러분 집현전을 누가 없앴다고? 세조가 없앴는데 다시 집현전이라는 이름 대신에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시켰어요. 왜?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죠. 그래 안 그래? 성종 임금이나 세종 임금이나 왕권과 신권은 조화를 중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연의 부활. 보세요. 경연이 부활되면 다시 누구 권한이 세지는 거야? 신하들의 권한이 세지고 임금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임금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신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0보 100보라고 했는데 100보 도망간 놈이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비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신하들로부터 배우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맨 밑에 왕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하루를 보세요. 임금이 더 공부를 많이 할까?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할까?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웬만한 수험생보다 임금이 더 부지런했습니다. 이거 봐봐. 새벽 4시, 5시에 기상해. 그럼 몇 시에 자느냐? 11시에 자. 11시에 잔다고 바로 잠이 오겠어요?
수많은 후궁들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임금은 쉽게 잠 못 잡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뭐 해야 돼? 일어나자마자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문안 인사 드려야 되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오늘 주상께서는 왜 안 오시나 이러고 맨 이제 임금 기다리니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술 먹고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할마마마 하면서 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7시에 아침 먹고 8시에 아침 공부입니다. 조강이라고 그러지, 조강. 그 다음에 10시에 또다시 아침 조회를 받고, 예, 상참, 조참이라고 하는군요. 11시에는 또 오전 업무 보고를 받고요. 신하들을 접견합니다. 다 1대1 면담하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피곤하게 만들어. 맨날 와가지고 말이야. 전하, 이번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전하, 남쪽에서 외국놈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대책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지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임금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오 때 이제 점심 먹습니다. 오후 2시에 또 낮 공부를 또 해야 돼. 이게 주강. 아침 공부를 뭐라고? 조강. 점심 먹고 하는 공부를 뭐? 주강. 그죠? 또 시간을 또 만나. 궁궐 내 야간 숙식자 5시에 확인하고 저녁에 또 석강. 여러분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웃 어른들한테 저녁 문안 인사를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러 갈 때는 꼭 어머니 아버지께 안부를 전하십시오. 이게 효의 시작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알겠죠? 또 어디 나갈 때 부모님한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의 기본. 효가 엄마 아버지 뭐 자가용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런 게 효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듣고 꼭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고오고 전화하고 이런 게 효입니다. 알겠죠? 다른 효는 큰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밤 10시 되면 전국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문 편지 다 읽어야 돼요. 신하들이 메일 보낸 거 다 열어봐야 돼요. 요즘은 메일이겠죠? 그 다음에 11시에 잠을 잡니다. 이렇게 고단한 임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금 그러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혼자 뭐든지 다 해먹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치제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볼 텐데 거기 가면은 조선시대 국왕이 얼마나 신하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5쪽을 보세요.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다 설명했었죠.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권을 강화시킨 재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의정부에서 육조 신하들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오면 짐은 그대들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니까 뭐야? 재상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준 것이고 육조 직계제는 뭐예요? 야, 의정부한테 보고지 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때? 예, 이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그 다음에 육조판서들로 하여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들을 거치지 말고 임금한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 직보. 그럼 임금이 걔들한테 직접 또 지시. 이러다 보니까 뭐야? 중간에 있는 의정부 재상들이 방 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걔들을 물먹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권이 강하려면 육조 직계제가 시행돼야 되고 재상권이 강하려면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돼야 되네. 이 법칙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육조 직계제 시행한 임금이 누구라고? 태종과 또 누구? 세조. 됐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은 어떻게 임금과 신하 관료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중앙집권적인 통치제를 갖춰 나갔는가, 또 과거제도나 또는 뭐 교육제도, 또 군사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비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계속 볼 겁니다. 알겠죠?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왔어요. 우리 거의 모든 역사가 이제 조선시대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근현대사로 넘어가니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